그래서 다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밑에 우리 의미를 보시면 나오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NSC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청와대 남북관계국장, 인사비서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치료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신 분이라 아마 굉장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현재 여시재 선임연구원, 저서로는 개성공단 사람들 한반도 평화체제란 이런 저서를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사회통일위원회 서기신 오세훈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기노회 선교대회 첫날 밤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하여 전투기 70대를 실는 최대의 핵 항공모함이 동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부산항에는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고, 며칠 전부터 미국 폭격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도 초강력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미사일 발사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이 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60년 전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면서 처절하게 배운 이 땅의 교훈일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신앙의 선배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수고해요. 모든 신앙의 노력과 교회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이익과 자존심만 내세워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공포로 내모는 사탄의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간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가 선교대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각 지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령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기노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낭설이나 섣부른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올바르게 보며 힘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구하는데 앞장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진양 교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일찍 출발해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쪽 분위기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대학을 떠나서 연구소에서 평화의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남북한 국장을 해석드렸습니다. 그 5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4년간 있으면서 대북 협상 관장을 하면서 협상들을 책임을 져서 드렸습니다. 청와대 생활 5년을 마치고 다시 개성에 들어갔을 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70년 분단 체제라고 합니다. 70년 분단 체제.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분단 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 통일 문제를 구조적으로 왜곡하고 오도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최초의 강연 섭외를 받을 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도님들 대상으로 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지위보다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에겐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왜 조심스러운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70년 분단 체제가 참으로 간단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과 거짓이 많은 부분 혼란스럽게 혼동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대적 분단 체제의 안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체적 북맹, 문맹, 큰맹처럼 우리는 북을 사실 많이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북은 그런 겁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가 이야기하는 적으로서의 극복해야 될 그냥 루저들, 찌질한 사람들. 이것을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가르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그 동포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순간 번민해야 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종북 좌빨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학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지는 차관부와 비서관을 했던 여러 수많은 협상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눈높이의 상식적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 여론이 진실과 항상 이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존하는 분단이라는 겁니다. 분단 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협상의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국민적 눈높이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들과 협상의 장에서 북측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은 부분 다릅니다. 왜? 그것은 터놓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극이 사실 참 적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비정상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강연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70년 분단 체제를 2시간, 3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폭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런 식의 인식도 있어? 정도만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준비한 이 강의 내용들은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으로서 5시간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와가지고 느꼈던 거 계속 허무했습니다. 왜냐? 정말 무슨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 만면이 계속 웃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이 힘이 뭘까? 이 공간에 엄청난 기들이 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분단, 통일, 북한, 최근에 북한의 경제사실 변화,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는 못 드릴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9시까지 1시간 반이 주어졌는데, 계속 저 앞에 시기가 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뭐 분단에 대한 이해다, 통일에 대한 이해다, 이거 기본 개념 인식들만 갖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나 정부 발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신적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소화하시고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교회나 미션스쿨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큰 용기가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좋고 좋은 그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진실과 상식 영역 속에서 늘 번면해왔던 그 내용들,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시까지 차를 몰고 올 때는 뭔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개성공단에서 4년간 대북협상을 전담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총체적 북맹을 구조한다. 즉 분단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체제적으로 왜곡한다. 그래서 구조이고 체제입니다. 북맹을 일반화시킵니다. 이 영역은 말입니다. 북한 학자들조차도 철두철미하게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고 따라갈까 말까 하는 영역입니다. 일반인들의 영역은 전혀 범접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인문사회학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에 관한 것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 속에서 있는 개성공단의 이미지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질적 의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인식이 잘못됐을 것인가 예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예,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 보시는 이곳이 개성공단 일당의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2016년 2월 10일 날 전격적으로 수면 중단이 된 곳입니다. 전제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단체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비정상을 계속 낳는다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북한 학자입니다. 북한 학자.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학자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아카데미즘, 학문이라는 것은 과학, 진실을 추구합니다. 북한 학문 또한 마찬가지로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즉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는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아카데미즘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학자인 저는 북한학을 통해서 온전히 진실과 과학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적지 않은 부분 많이 힘듭니다. 북한학자가 오로지 과학과 진실만을 추구하기에는 이 분단체제의 엄혹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안보정국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북한학은 학문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정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북한학이 학문으로서 과학과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면 어느 영역이 과학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영역이 불가능하죠. 그 기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진실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년간 북측을 설득해서 남북경협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북경협은 100% 우리가 북을 설득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북이 우리 못 살게 됐으니까 남북경협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논리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윈윈할 수 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면 중국과도 엄청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10년을 설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서 경제도 번영을 시키고 평화도 진압으로 정착시키자. 그래서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상징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로서 개성공단을 했습니다. 북측은 10년간 설득을 해서 하기로 했을 때 북측은 왜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9월에 8월에 합의할 때 왜 개성공단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10년을 설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화도 경제도 다 한번 번영시키고 제도화시켜보자.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의도는 돈줄과 달러박스의 개념으로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북측의 개성공단을 한 이유가 돈줄, 달러박스의 관점에서 했다라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그냥 국민적 여론 눈높이의 상식으로서는 그건데 진실은 뭘까요?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진실로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요?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만약에 북측은 개성공단을 만약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70년 분단체제는 그만큼 엄혹합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지금 스님들이 보시는, 목사님들이 보시는 이 개성공단 1당에 100만 평, 기정리마을, 대성동마을이 있고, 이게 개성공단에서 바라보는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아파트가, 남측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짧은 거리는 3km, 4km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북측에 보병사단인 6사단, 기갑사단인 64기갑사단, 그리고 62포병연대, 6만의 군대가 이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상호 합의된 면적은 현재 이 보시는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의 20배인 2천만 평이었습니다. 휴전선 100만 평을 비롯해서 2천만 평이 되는데 그 안에 6만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이 6만의 군대를 송악산 뒤쪽 북측으로 10km, 15km를 물리고 전쟁의 기지, 군사의 기지를 공장지대, 경제의 지대로 바꾸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를 했다. 북측은 왜 했을까? 쟤들은 돈 줄일 거야. 이렇게 인식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북측은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세 가지 신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1단계 100만 평 토지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전체 우수갈, 오수갈, 기반시설 다 닦아가지고 100%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남측의 제조업 공장, 영업소 다 분양을 끝냈습니다.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을 했고요.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한 2.78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는 45만 원, 100% 분양을 다 끝내고 나서 북측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측에 노동력과 토지가 들어가고, 남측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에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 있지 않습니까? 1당에 100만 평 기반시설 다 하고 분양을 끝냈기 때문에 북측에다가 땅값, 토지값을 얼마를 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1당에 100만 평에 대해서 분양을 다 끝났으니까 땅값, 토지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측은 최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업 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그냥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노동과 토지가 만났기 때문에 응당, 당연한 토지값을 받아야 된다. 옥신각신하게 돼요. 그냥 쓰면 된다. 받아야 된다. 아주 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아주 상징적 수준에서 봤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우리의 원도 아니고 북측의 조선원도 아닌 달러를 기축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1, 1달러를 상징적으로 받는 것으로서 퉁쳐버립니다. 이 1달러는 어떤 명목이었느냐? 6만의 군대와 군사시설 부지들을 10km, 15km 북측으로 이전하는 그 지작물 철거 비용 명목으로 제곱미터당 $1를 주게 됩니다. 한 1,000원 정도 주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쓰게 된 거죠. 그들이 애초부터 경제적 관점과 돈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개성공단을 한창 착공했을 때 저는 청와대 한반도 평화체계 담당관이었습니다. 이 협상을 통일부가 국정원을 보내서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이 개성공단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가. 이것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자부 연합시켜가지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같은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출장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들을 조사를 해보게 했었습니다. 그 조사된 임금 수준들을 가지고 직접 여기에 들어가게 될 우리 남측 입주기업 사장님들과 공청회를 해봤습니다. 2003년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제안했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임금 수준이 월 2003년 기준입니다. 월 200에서 250불 정도, 20에서 2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남북이 임금 타결을,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 수준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회담 사무국에서 회담 대표단을 북측에 보낼 때 200에서 250불에 합의하기 위해서 200불 정도를 제한하고 현장에서 한 250불 안쪽으로만 타결 볼 수 있다라면 현장에서 서명해도 된다라고 오다를 주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200불을 제한합니다.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성호흡 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월 50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월 200불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들은 월 50불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250불 안쪽으로 서명을 할 수 있으면 서명해도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200불을 제안했는데 50불 제안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하여튼 200불을 제안하는데 50불을 제안합니다. 일단 서명하라.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기본 임금은 50불이었습니다. 55,000원.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진실의 영역에 들어가보자는 것이죠. 이게 트릭이었을까요? 함정이었을까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 없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식적 눈높이로서 개성공단지구는 북측 정치 권력의 돈줄과 달러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간극을 메운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메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존하는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은 한 달 50불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북측 근로자들의 이 한 달 기본 임금을 매년 7월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그 다음 해 임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5%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들의 2004년 기본임금, 이 기본임금은 최저임금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호봉이 없습니다. 연차가 없습니다. 1년차든 10년차든 똑같이 다 기본임금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최저임금을 보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매년 7월달 협상을 해서 5% 안쪽에서 올릴 수 있어요. 2004년 7월이 됐습니다. 2005년에 적용될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 50불이었기 때문에 5% 상한을 두고 협상을 해서 올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보낼 때 기업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사장님들한테. 5% 이내에서는 다 올려줄 수 있는데 몇 프로 올려줄까요?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업 사장님들한테. 50불이면 10%가 5불이죠. 5%면 2.5불입니다.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5%다 올려줘봐야 2,500원밖에 안 되니까 다 올려주라. 그래서 협상장에서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몇 프로를 올려줄까요? 물었습니다.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똑같은 워딩을 씁니다. 공화국은 개성공업 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남측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덜 된 것 같다. 올해는 그냥 동결합시다. 이렇게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을 북측 스스로 그 임금을 동결합니다. 이 토지값을 받는 과정, 기본임금 200불을 제한했는데 50불을 제한하는 과정, 5%를 다 올려줄 수 있다라고 몇 프로를 올려줄 거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던 이 상황들을 경제주의적 관점과 돈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트릭이나 함정이나 뭐 다른 게 있을 것인가? 끝끝내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다였습니다.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북측은 왜 200불을 제한했을 때 50불을 제한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시기에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경제의 논리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북측에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생활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노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이라는 것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죠. 내 노동을 팔아야 그 노동을 팔므로써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내 노동을 팝니다. 그래서 노동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죠.
근데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을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 그들에게 50% 뭐였느냐? 2003년 그 시기에 북측의 대부분의 기업소, 협동농장, 주변에 대부분의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50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50불이 평균 생활비면 국가 권력은, 정치 권력은 우리 200불을 주면 50불을 북측 근로자한테 주고 150불을 착복해서 국가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여러 많은 언론 발표에 보면은 임금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단체제가 가끔씩 매우 온전하지 못한 영역일 수 있다는 말씀을 상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치 않은 영역인데 이것이 사람 머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당이 100만 평인데 2천만 평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2003년도에 착공했을 때 2012년이면 2천만 평을 다 완공해야 됐습니다.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제조업 기업만 3,000개 이상, 연 500억에서 1천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공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동결 조치되었다가 결국 지난해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들 보시는 이게 개성공단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송악산, 개성시 뒷산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송악산은 북측 사람들은 이 개성 사람들은 이 송악산을 송악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마니산, 어미산이라고 그럽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눈썹이 코가 있고 턱이 있고 목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진짜 아주 누워있는 엄마가 머리를 아주 쫙 늘어뜨리는 그대로 형상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들은 송악산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오마니산, 어미산이라고 그러더라.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쪽 개성분이십니다. 박완서 선생님들 소설을 보면 대부분 개성을 중심으로 한 해방, 전쟁 그 시기를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개성공단 근무했던 남측의 근로자가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들이 많이 읽었던,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던 책이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들입니다. 예, 개성공단 모습이고요. 2010년에 완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냥 고단한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북측 근로자는 목사님들 54,000명이 근무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그러면은 특별히 선발해서 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발하고 자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개성공단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적정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조금 있어도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다못해 회사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지만 주어도 한 달에 기본급 50불에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해서 그들이 실제로 받아갔던 임금은 2004년, 5년, 6년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임금입니다. 우리 일당도 안 됩니다. 그 정도야 마음껏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하면 할수록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초기 3년을 북측 스스로 동결시켰다고 그랬죠. 4년 차부터 5% 올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2007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50불에서 52.5불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5%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2015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73불입니다.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장, 야간, 특근, 한 달에 일요일 4일을 특근을 다 해도 하다못해 목사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성공단의 초코파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북측 근로자들한테 퇴근 이후에 연장 근무 2시간을 시키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간접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임금과 간접 인건비가 다 포함해서 2005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월 1인당 15만 원 정도만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1명을 고용하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발하고 자식할 필요 없이 그 인근의 대부분의 가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다 들어와 있었다. 그게 5만 4천 명이었습니다. 예. 매일같이 북측하고 협상하던 모습이고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14선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늦은 밤에 개성공단 도착해서 남북의 근로자들 다 모아놓고 아주 감동스러운 연설을 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셨죠.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존중 화해협력 공동 평화 번영회장, 경제, 북한의 토지 노동력이 남측의 자본 기술이 만나서 실제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향후 남과 북이 평화 경제로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실증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개성공단 124개 기업은 2008년에 동결되고 어떠한 기업도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124개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져서 할 수 없는 업종들입니다. 1970, 80년대 그 이전에 30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섬유 봉제, 냄비, 이 3D 업종입니다. 국내에 봉제공들 지금은 5명 이상의 봉제공을 데리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소한 150만, 180만 줘야 됩니다. 여기는 15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못하는 아주 영세한 OEM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영세한 OEM 업체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2년, 3년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견기업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 말씀드릴 겁니다. 안보적 관점, 통일, 이런 엄청난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죠. 언제부터 개성공단이 시끄러워졌을까요? 최초에 이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건 2000년 8월인데 2003년에 착공을 하고 쭉 잘 진행되어 오다가 사실은 2008년 이후에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 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변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졌죠. 당국 관계의 비정상적 관계 속에서 개성공단도 포단원 보릿자루처럼 매우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평화 프로젝트다, 경제 프로젝트다, 평화, 안보, 통일, 이런 거대 담론 말고 오로지 기업, 우리 사장님들의 입장 속에서 경제적 관점만 보겠다는 겁니다. 1대 30의 효과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를 투자하게 되면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의 남북 경협은 30배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합니다. 어떻게 저런 계산이 나오느냐? 2015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갔던 돈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화들을 돈으로 따져봤습니다. 가장 큰 게 5만 4천 명 국적 근로자들의 1년 임금. 그들에게 식부자재, 7년 만에 내게 되는 세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했을 때 2015년 한 해 동안 9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부자재 900억 원,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곳에서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인 GDP 기준으로 아주 작게 잡아서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 차이는 남북 경협이 부가가치 창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런 곳은 없습니다.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해외 공단이 있느냐?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폭력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개성공단의 최대의 경쟁력은 15만 원이라는 이 저임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최대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7만 원, 15만 원짜리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 품질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누구나 다 3, 4년 지나면 숙련공이 됩니다. 그들은 한번 일자리, 직장을 딱 잡으면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옆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임금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직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국가가, 인민위원회가, 당이 나에게 공적인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 임무만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부여받은 임무를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2, 3년이 지나면 누구나 숙련공이 됩니다. 이 숙련공의 비밀이 개성공단의 최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5만 원, 7만 원, 15만 원을 줬지만 그들은 2년, 3년만 지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품질 경쟁력을 담보하는 가장 고도의 노동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성공단의 사실은 비기입니다. 예, 14년 속에서 기업은 부도날 수가 없죠. 기업들은 왜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사실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일하려고. 왜? 단순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저런 곳은 없기 때문에. 2008년 남북 당국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대로를 외쳤습니다. 이대로. 조용하게 우리끼리 그냥 돈이나 벌자. 그지 독점적 지위에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죠. 당국관계가 그렇게 적대적 관계가 되면 굉장히 불안했을 때 물론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죠. 예.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예. 양질의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이직률, 인상률 묶여 있다라는 거, 노동력 조세제도 무관세. 예, 그것은 무관세입니다. 원부자재, 완제품 다 무관세입니다. 마찬가지 동일 언어, 학습의 효과, 동일 문화, 똑같은 말들 속에서, 동일 문화 속에서 생산성이 축축축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종업종의 이 개성공단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기억나시는 한 기업이 있으실 겁니다. 신원 에베네스를 아시죠? 개성에 교회를 짓고 수요 예배를 하고 일요일마다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 예배를 하고 다 했던 곳이 있습니다. 신원 에베네스 같은 경우에 우유곡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성공단에 최초에 진출할 2003년, 4년 그 시점에 국내에서 법정관리 들어갔던 기업입니다. 개성공단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들은 대부분 다 OEM 업체입니다. 주문자 상표 제작 방식의 OEM 업체죠. 신원 에베네셀은 OEM 업체가 아닙니다.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죠. 아마도 개성공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신원 에베네셀일 겁니다. 신원은 유명했던 게 다른 많은 기업들은 일요일날 특근을 시키는데
절대 일을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건 또 회사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측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측 주재원들이 수요 예배, 일요일 날 예배 다 허용했습니다. 그랬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조금 넘게 개성공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의 눈높이에서 봤었던 개성공단의 모습이 실제 진실로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 분단 체제가 만들어내는 왜곡과 오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에게 남은 시간은 4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은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직접 쓰기보다는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남측 주재원들의 눈에 비친 북측의 모습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뿐 아니라 북측 사람들의 생활 양식, 사고체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분단, 통일, 북한을 45분 만에 다 끝낼 겁니다. 스킵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선생님, 목사님들께 꼭 한 가지, 이거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는 3주에 걸쳐서 9시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만은 5분 만에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단,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곰곰이 꼭 곱씹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도 보이고 통일도 보입니다. 뭐냐? 우리의 분단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이었다. 라는 본질, 속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예전에 이미 이 문장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속성입니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1945년 해방정국 속에서 국제정치적 패권의 결과로서 우리는 분단을 강요당했다, 강제당했다라는 겁니다. 남인이 북인이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분단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패권의 결과로서 분단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똑같은 이치대로라면 일본 제국주의 일제를 갈랐어야 됩니다. 왜 이 땅이 나뉘어짐을 당했을까요? 하여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요되어진 분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구조화되고 고착화되고 체제화되어 온 게 70년 체제입니다. 사실은 분단적 폐가 근본적 폐입니다. 그러나 분단은 결코 분단의 폐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결코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시츄에이션,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는 확대 재생산 심화되어지는 유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분단체제는 살아 움직입니다. 매일같이 미움을 가르쳐야만 하는 적대, 정오, 반목과 질시, 폭력과 전쟁의 담론을 일상화시킴으로써 국민 불안들을 늘 사실은 적대를 계속 가르쳐야만 되는 분단체제입니다. 강요된 분단, 하나만 읽으면 됩니다. 이들을 갈랐던 것처럼 이들을 갈랐어야 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분단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 분단의 본질만 본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무거운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냐? 국제정책 패권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합쳐줄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국제정치는 절대선이 내셔널 인트레스트, 자국의 국익입니다. 국익. 자국의 국익이
국제정치의 절대선이기 때문에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자국의 국익. 자국의 국익만이 국제정치의 절대선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는 진리니, 정의니, 통일이니, 평화니 이런 가치는 가르치지 않죠. 기본적으로 상식으로서 가르칩니다. 이건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대학생들한테 국제정치와 개론 첫째 시간에 가르칩니다. 엄존하는 기본 개념이라면 우리의 분단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갈랐었던 겁니다.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유지시켰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치환시켰습니까? 딱 하나, 남북의 분단처럼 치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북의 분단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1991년, 92년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180만의 인민지원군들을 파견했었습니다. 12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게는 그건 자기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도 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사했죠. 지금도 평안북도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중국하고 우리는 90년대에 한중 수교를 합니다. 한러 수교도 합니다. 하다 못해 우리는 해방 이후 딱 20년 만에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어떠한 속죄도 없이 한일 수교도 합니다. 국제정치적 패권의 결과로서 그 국제 힘은 그렇게 강요하죠.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다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남북의 문제일까요? 이것을 규정하는 한반도의 분단을 규정하는 국제정치적 패권의 힘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척 동자들도 다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자, 이 너무나 잔영한 미일 중러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매도 불구하고 분단을 남북의 분단인 것처럼 봅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들은 국제정치적 패권의 결과로서 이 분단을 계속 유지시켜오고 싶어 합니다. 분단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도가 뭐냐? 매일같이 하루에도 300건, 200건, 100건씩 올라오는, 포탈에 올라오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상호 비난의 미움들, 적대를 중단하면 됩니다. 매우 낭만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북한 관련 공식 보도가 약 140건이 나옵니다. 뭐라도 됩니다. 그 140건의 대부분의 뉴스들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미움을 가르칩니다. 찌질한 루즈들로 가르칩니다. 매일 하루도 쉼없이 계속 서로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는 이 말 같지 않은 웃기는 상황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비난만 내려놓아도 조용해져도 평화는 신압으로 올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본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중국을 비난합니까? 왜 우리는 매일같이 북은 남을, 왜 매일같이 남과 북은 이렇게 막 이루고 있을까요? 그 프레임이 분단체제를 규정하는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갇혀서 못 보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최초에는 국제정치 패권이 갈랐지만 지금은 우린 약소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1위 무역강국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력, 남북의 군사력을 합치면 세계 5 안에 들어갑니다. 남북의 군사력을 합쳐버리면 5 안에 들어갑니다. 미, 러, 중, 우리가 4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심리적 의존 상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여하간 간에 분단의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단의 본질. 외세에 갈라진 분단. 그것만 제대로 본다라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다 보이면, 이 분단은 남북의 분단을 규정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힘은 여전히 작동되는 것이구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하고 분단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48년 4월에 한국 전쟁이 나기 2년 2개월 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북 동패의 고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을 38선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한 민주도 없다. 기아가 이산이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일지로 이 시기에 상장이 있게 되죠. 38선 때문에.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 입장에서 이 문장은 굉장히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어떻습니까?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 민주 없다. 이것은 논쟁의 지점입니다. 사실은. 진지하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목사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왜 경교장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을까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구 선생을 경교장에서 암살했던 사람은 미국 CIA 첩보위원이었던 안두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김구 선생은 이승만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거세당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실은 뭘까요? 분단이 구조화, 체제화 되는데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분단에 저항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비슷한 시기에 해화동 로타리에서 몽양 여운용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총 맞고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김구 선생님과 같이 통일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 단선단정을 이야기했던 한민당 계열에서 아주 독특하게 통일정부를 이야기했던 분이 계세요. 송진우 선생님. 이분 아주 독특하게 한민당 전체 당론이었던 단선단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분단이 구조화되고 체제화되어지는데, 분단이 내려먹여지는데 그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선각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이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이니까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이 48년 김구 선생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2013년도에, 목사님들, 2013년도에 독립운동의 마지막 1세대이셨던 구익균호에 계십니다. 이분은 안창호 선생의 비서십니다. 이분이 2013년에 105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면서 했었던 마지막 유언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왜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제대로 고민하는 학자들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왜? 얼마나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한 문장은 피눈물 나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국가에는, 남북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양단하는 경제적 패권 중국과 군사, 정치, 경제 패권 미국, 한반도 문제에 가장 치열하게 개입하고 있는 저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보도도 하지 않죠. 저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겠다.
언술 체계로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심은 저렇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민국 국익을 절대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외교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가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들은 원하지 않더라. 예, 이거 목사님들께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이제 통일로 넘어갈 겁니다. 분단의 속성입니다. 분단 구조, 분단 체제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매일같이 부정, 불신, 정오, 반목과 질시, 비난과 폄하, 적대와 대립, 폭력과 전쟁의 담론을 일상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극단적 불신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적개심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저 적대 분단 문화를 계속 주입받는 순간 북에 대한 적개심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불신, 정오, 질시 이 담론들을 스스로 체화해 갑니다. 어떤 결과를 양산하느냐?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불신 사회로 완벽히 대폭락했던 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모든 학교 교육, 가족, 기업, 교회 모든 단위는 존중, 신뢰,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 화해며 공상 이 진선미의 가치 교범을 근본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담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압도해버립니다. 매우 기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갉아먹는 가장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OECD 회원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보통 33위, 34위인데 말입니다. 주거, 교육, 환경, 치안 사실 다른 분야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무엇이 가장 바닥이냐?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지수가 완벽히 기형적으로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OECD 평균이 6.8점 나옵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지수가. 우리는 10점 만점에 1점이 안 됩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왜 그래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불신을 강요받았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관계 속에서 이 자기 존재감이 행복감의 기본 속성인데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내 자존감이 고양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죠. 적대적 분단 체제가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이건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까지 다 드리긴 그렇고요. 2015년 다보스 포럼 평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조명성이 2014년 133위, 정치 신뢰도 2014년 97위. 이거 참혹한 이야기예요. 참혹한 이야기. 2007년도에 34위였던 게 2014년에 133위가 됩니다. 정책 결정 투명성이 물론 저랬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탄핵까지 갔습니다만은 저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을까요? 목사님들 이거 참혹한 지수인데 모집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 2014년에 133이라는 정부 정책 결정 투명성 이거 평가는 132위가 134위가 우간다와 부룬디입니다. 1인당 GDP가 300불밖에 안 되는 우리 28,000불인데 300불밖에 안 되는 우간다와 부룬디가 앞에 있습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정책 결정 투명성이 133위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 WF가 발표하는 겁니다. 아예 발표도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집단이 몇 개의 국가인지 아십니까? 모집단이 140개 국가였습니다. 국민을 능멸한 겁니다. 우리 언론이 저것을 일주일만 집중 보도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2015년 1월 발표입니다. 인터넷에 직접 WF 찾아가서 학자들끼리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 난리도 아니었죠. 어떤 언론도 저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단 심화와 국가불신의 만념. 네. 통일의 개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거 꼭 5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행복한 평화는 이해되는데 너무 쉬운 통일이 굉장히 난해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통일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19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평화를 통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평화의 오랜 제도와 과정으로 통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평화의 과정이다. 평화가 통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고 체제와 제도를 다 섞어버리는 완벽한 일통, 체제, 제도, 법, 그 통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념 속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통일은 단기간에는 결코 없습니다. 오랜 평화의 제도 과정은 수십 년 후에 다가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 이것이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이거 수십 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졌던 그 시기입니다. 저것을 수십 년 해야 됩니다. 그 수십 년 후에 2단계로서 남북연합으로 가자. 이게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남북연합. 이거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남과 북의 양 지역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상위에다가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화회 같은 회의체들을 운영함으로써 평화 통일 문제들을 전담시키자 이거예요. 이 남북 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가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89년 국회에서 공포했던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약 60년 봤습니다. 평화의 오랜 제도화 과정 끝에 완전 통일이 있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제도화되는 과정.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 통일 방안은 목사님들 통일부 홈페이지 역대 어느 정부 때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노태우 정부였던 89년 9월 선포했다. 국회에서. 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이 이런 통일 방안이 있는지를 몰라요. 통일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통일 방안은 평화가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이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굳이 그거 뭐 할 필요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내립니다. 질문을 평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에는 다 동의합니다. 다 공감합니다.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겁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은 평화의 제도와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의 실질적 개념이 평화이기 때문에 다 통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꼭 통일이라는 말씀보다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쓰는 것이 통일 방안에도 부합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 간에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1단계인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남과 북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입니다. 이미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이 뭐냐? 이겁니다. 6.15 2항인데요.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인방연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남과 북이 합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문장, 북측의 낮은 단계 인방기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남측의 우리의 연합제안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찾다가 자기적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1단계, 2단계까지 가자라고 이미 합의해 있다는 것이죠. 6.15 공동선언입니다. 14선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사문화된, 폐기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합의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입니다. 새 정부는 아마도 이것을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평화가 통일이더라. 상호 존중이면 되더라. 바른 북한이면 되더라. 방법, 상호 존중.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하는 것이고, 호해가 호해를 낳고, 평화가 평화를 낳고, 적대가 적대를 낳듯이, 존중이 존중을 낳는다. 기본적인, 이런 한번 질문들을 정말 겸허한 자세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북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변국들이 팔짱 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서로가 적대가 적대를 내려놓는 순간 이미 우리가 주도권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네, 살아있더라는 이야기. 이게 통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오랜 제도와 과정이 통일이더라. 수십 년이 걸리는 거더라. 상호 존중이면 충분하더라. 통일은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원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저기 어디에도 통일 비용론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통일 비용론은 상수죠. 통일 비용론의 개념은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에 2,500만의 인민들을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되는가? 이게 통일 비용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은 붕괴합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말 같지 않은 이야기죠. 북한은 붕괴할까요? 대한민국은 붕괴합니까? 라고 했을 때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이치로 그것 또한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 분단체제는 북한 붕괴로는 그저 상수로 존재합니다.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진실일까요? 북한 붕괴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휴전 상황,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이 군사적 심리전에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만 하면 됩니다. 이 개념을 보편적인 학자들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엄청난 국력 손실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통일비용론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일에.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기본 인간 윤리이고 생활 윤리입니다.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의 체제와 제도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의 체제로 살게.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교류하고 화해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경제협력하고 개송난 같은 거 10개 20개를 만들고 신압으로 한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자. 이게 다입니다.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의 개념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의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남북이 60년 분단 체제 속에서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4대 합의를 7.4 성명,
남북기본합의, 6.15, 14, 이 4개를 칩니다. 이 4번의 역사적인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1항, 남북기본합의서 1항, 6.15 공동선언 1항, 14선언 1항은 똑같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간다. 이게 7.4 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 6.15, 14, 3, 40년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4대 합의의 1항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적으로라는 이 말을 쓰는 걸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왜? 쓰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통일 문제를 일본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남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도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그 상식이 매우 두려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스스로 상호 존중적 태도와 마인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문 대한민국 섬나라다. 예, 사실은 상호 존중하지 않는 순간 섬나라죠. 존중하면 한반도 통일 코리아는 목전의 전 현실이라고 보는 게 상호 존중하는 순간 이미 평화와 통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실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고 이미 통일이더라.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관념 속에 키웠던 적대, 관념 속에 키웠던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되겠나? 저 나쁜 새끼들하고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나 만나서 대화해보면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적대라는 것, 분단이라는 것, 결국 우리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개성공단에서 14년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 속에서 14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농담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이 분단이라는 게 뭘까?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기존에 내가 수십 년 적대와 반목과 질시의 감정을 최소한 경계감, 적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갖고 있었는데 그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이야, 이런 애들을 지금까지 적대화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이 무슨 미친 짓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똑같이 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낭만 감성이 아닙니다. 진짜 교성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뭘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미지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단체제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접촉을 하면 할수록, 남북이 만나면 만날수록 분단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분단체제는. 그래서 분단체제는 어떤 접촉도 다 단절시킵니다.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분단체제가 엄혹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여기에 드릴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요. 시간이, 분단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민족의 정신사도 다 갈랐더라. 이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까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그 내용들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반도사관, 식민사관이 어떻게 분단체제 속에서 그렇게 계속 강성할 수 있었는지, 그 분단체제는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민족의 정신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왜곡됐다라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한 사군의 위치 이런 것 다 요동에 있었다라는 것. 요서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식민 이후의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한 번도 못 써보고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여전히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그 역사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이후에 다시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신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예를 들어서 얼찌문덕의 살수대첩. 우리는
대동강의 청천강에서 있었던 전쟁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대명일 통지라든가 중국의 고세는 전부 요동, 요서 이쪽에 살수를 다 거명하고 있는 이 정신사 자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단체제 속에, 분단체제가 유지되면서 일제식민사관 30년은 그대로 쭉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 우리는 삼국시대를 가르치는데 북측은 삼국시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고구려사를 가르친다는 것. 이 많은 다름과 차이들을 만나서 대화해봐야 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거. 빨리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 속에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온전한 민족상의조차를 학자들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본에 대한 이해. 분단체제가 그 모든 것을, 그 비정상성들을 담보하는 근본 적폐다라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화 통일의 문제는 방법이 아닌 인식의 문제, 의지의 문제이더라.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우리 사회가 북을 바라보는 적대적, 대립적, 비교적, 뭐 저런 관점인데, 목사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겁니다. 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대적 관점도 대립적 관점 다 이해가 됩니다. 비교적 관점도 이해가 되죠. 근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비교합니다. 북은 그냥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찌질한 놈들. 뭐, 경제적 관점도 이해되시죠? 잘 사나. 근데 가장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모르는 것. 바로 우리 기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 기록인데요. 남측에서 북측하고 당국간 회담을 가장 많이 해봤던 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저겁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제도의 다름이 어떤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진선미의 기준, 사고방식, 관습과 문화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협상을 하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상식이라는 것이 북측 사회에서도 상식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과 보편이라는 것이 북측 사회에서는 특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같고 또 많은 부분 다릅니다. 이것도 다르나? 저런 것도 같나? 참으로 많은 다름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름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다름들을 모르면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남북은 서로 역지사지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사고체계, 생활양식, 가치 규모를 모르면 그들의 입장에 서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북을 잘 모르는데요. 다름과 차이를 이해한다는 기본 인식부터 출발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알아가야 될 서로 몰랐던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란지 저쪽에서는 가끔씩은 몰상식일 수도 있다는 것들. 아까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죠. 노동의 개념이 우리는 임금과 가치관되는 개념이지만 그쪽에서는 사람의 노동을 임금과 가치관시키지 않더라.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더라. 이 개념 하나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그랬죠. 국가의 개념이 다릅니다. 국가의 개념이 서로 달라요. 정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가의 개념과 정치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보편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기준은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이 작동이 됩니다. 목사님들, 자유의 개념이 남과 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 속에서의 자유,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상 속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써요. 제가 협상을 하면서 휘청에서는 자유라는 게 자유는 자유지 말이야. 무슨 사상 속에 그게 무슨 자유냐고. 우리 기준이죠. 그들은 엄격합니다. 국가의 개념.
이 많은 개념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고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이 단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이년에 분단체제 속에서 서로가 몰랐던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목사님들 똑같은 사물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오징어, 먹는 오징어 있죠.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을 북측에서는 낙지라 그럽니다. 우리의 낙지를 그들은 오징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3년도에 남북경제협력 속에서 수산물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리비도 가져오고 뭐 많이 가져왔습니다. 북측 청진 앞바다 동해 쪽에 그쪽에 뭐 오징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 시제품 5kg를 한번 보내보시오. 팩스로 보냈어요. 왔는데 낙지가 왔어요. 남측의 수입업자가 팩스로 보냅니다. 아니 말이야. 오징어를 보내라 했는데 왜 낙지를 보냈느냐. 이름을 이따구로 처리하냐고 보냈어요. 북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고 분명히 오징어 보냈다고. 됐고 다시 보내시오. 5kg. 일주일에 다시 낙지가 왔어요. 이 새끼들하고 정말 일 같이 못하겠어요. 아, 미친 것들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니까 못 먹고 못 살지. 하여튼 뭐 그랬어요. 북측 또 그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돼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물건 갖고 툭 던졌어요. 이 보라 말이야. 왜 낙지를 보냈냐고. 오징어잖아. 이러더니.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 해프닝이죠. 자, 몰랐을 때는 오해했잖아요. 죽이는 살리는 미친 것들. 알았습니다. 뭐라고? 너네들 이게 오징어냐? 낙지잖아. 오징어잖아. 이게 그때서야 서로 다른 걸 알았습니다. 서로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게 왜 낙지냐고. 이게 왜 오징어냐고. 이런 다름들이 많습니다. 이 기준을, 나의 기준을 절대화시켜버리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름과 차이라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알아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지 못하면 대부분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70년 분단체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서 대화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소홀해졌죠. 인터넷, 북측을 여행을 다 하니까 이 정도로 대충 이거 넘어가고요. 사진 보고 끝내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여기에 틀린 손은 없습니다. 다른 손들이 존재합니다. 두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의 손도 손이죠. 틀린 손이 아닙니다. 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남북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지금 엄혹한 체제입니다.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미국은 북을 너무 잘 압니다. 북도 미국을 너무 잘 압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다만 분단체제는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항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단체제입니다. 날 것처럼 날 것처럼 날 것처럼 날 것처럼 그것이 어느 국가에게는 국익의 시련이고 어느 국가에게는 엄청난 국익의 손실입니다. 분단체제는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올해 2월부터 발생되고 있는 이 모든 2013년의 위기, 2015년의 위기, 그 모든 위기들의 본질은 뭘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불편한 진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위기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과 북한 간의 저 적대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미북 간의 적대의 기본 원인이 뭐죠? 단순합니다.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전쟁 중인 상황이라는 휴전 상황이 이 적대의 제도적인 법적 요건의 다입니다. 휴전 상황을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맺어버리면 다 원이 무효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죠.
바로 휴전협정입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쟁을 종전선언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자,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습니다 북측이, 자,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측이 매년 유엔 총회 국가대표연설을 통해서 여하간 간에 어떻든 그것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이 한반도를 자기들 식으로 조선반도라고 합니다.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적 긴장의 적대의 근본 원인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휴전 상황이니까 휴전 상황을 종전선언을 하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북한이. 트릭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평화협정 맺어놓고 호시탐탐 적화야욕에 저걸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야.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간 간에 북측은 미국에게 이 모든 적대를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미국은 필요 없어. 지난 30년 이상 계속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측의 요구에 왜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왜? 트릭이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저것들하고는 어떤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개입의 모든 근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이 모든 빌미였던 북측과 평화협정이 맺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국익이 축소라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그래서 미국은 필요 없어. 핵이나 내려놔. 우리 핵을 내려놓을게. 우리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핵 내려놓는다. 우리 핵을 내려놓는 것처럼 너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북미 간에 대사급 외교적 관계 수립하고 정상적인 관계 수립할래? 필요 없어. 핵만 내려놔. 핵 내려놓을 테니까 평화적 관계 정상화하자. 적당히 정상화하고 유엔에서 북한을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해라. 필요 없어. 핵 내려놔. 이 싸움이죠. 북은 압니다. 자기들이 핵을 내려놓는 순간 리비아가 되고 이라크가 되고 아프가니스탄이 되고 바로 착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이 갈등 관계가 간단치 않은 갈등 관계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엄청난 변화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네요. 이 지금 북측의 변화들입니다. 우리는 군사 외교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카톡이 터지고 페이스북이 되고 메신저가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 빼고 우리 빼고 여행을 하고 이 경제적 변화의 모티브들도 봐줘야 됩니다. 저 변화의 파고에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2015년 사진입니다. 공원에서 가족들끼리 이러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이거는 2011년 이후에 북측은 전 세계를 향해서 관광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못 가고 미국 안 가죠. 미국은 2달 반 전부터 못 가게 했습니다. 북측을 유행하는 많은 관광객이 찍어 올리는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 사진들입니다. 이제 가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적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도 봐야 됩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 대충 사진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이들도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들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꼭 여기를 갑니다. 뭐 누가 뭘 안 캐도 갑니다. 개성공단을 근무할 때 제 부서에도 남측에 회계사, 세무사 직원들이 있고 북측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북측 직원들한테 잘 있었냐, 주말에 뭐 했냐 막 묻다가 막 너 일요일날 또 술 먹었지 막 이 얘기하다 보면은 저걸 다녀왔대요. 왜 갔냐? 왜 가다녀? 왜 갔는데? 친구들하고 다 참배했습니다. 왜? 다름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변화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목사님들이 보시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분단체제가 저런 것도 보여주고 못 산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 됩니다. 저것은 북측에서 가장 먼저 전기난을 에너지난을 해결한, 그래서 2011년부터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관광 특구로 아주 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원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4장의 사진은, 6장의 사진은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서 압록강 강 건너, 두만강 강 건너 북측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주로 북한학자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두만강 가가지고 강 건너를 보게 됩니다. 사진도 찍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90년대, 20년 전에 38만의 대량 아사가 발생했었던 20년 전에 38만의 대량 아사가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극단적 기아 상황을 넘어선 건 2005년, 6년, 7년에 이미 넘었습니다. 국가 공급 경제가 35%가 떨어졌습니다. 65%는 집발 전들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8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5%를 시장이 채우고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은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이 변화들도 알아야 대북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겠죠. 예, 해상의 농민시장 강 건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강 건너에서 가족들끼리 카드처럼 찍었고요. 강 건너에서 학생들 식목인 사고 집에 가는 모습 찍은 거고요. 3년 전 추석날 강 건너 북측의 추석 성명일인데 북측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산에서 차례를 지내고 합니다. 예, 국경선 없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정신적 폭력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진실과 상식 영역 속에서 고뇌하는 학자가 그 고뇌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분단은 외세에 갈라진 분단이더라. 그 분단의 본연을 본다라면 평화, 통일, 상호 존중이 많이 되면 되겠더라.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구글에서 북한 여행 같은 거 치시면 사진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행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봐도 간접 경험이나마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하면서 올리는 그 여행기들을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그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피곤한 가운데도 주무시는 분이 없이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셨고 요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강의를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질문을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두 번 정도 해주시고 좀 늦었지만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을. 네, 9시 7분인데 목사님들 괜찮으면 됩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 뒤쪽으로 말씀하시면 질문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요. 네.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남쪽에서 보는 핵 문제, 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보죠. 이미 했고, 이미 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했고, 핵을 보유해야 남한도 핵을 보유하고, 그래야 한반도의 그 평화가 동북아 시대의 상호 핵 보유. 질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기를 보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설명을 드리고 받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이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하기 위해서 그 넌센스입니다.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누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핵 보유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유엔으로부터 돈 받는 거 아닙니다. 핵 보유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말고의 문제는 넌센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북한의 핵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목사님들.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할까요? 쉽죠. 매우 쉽습니다. 편안하게 다 내려 감상해 봅시다. 학자니까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1956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핵물리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드브나라고요. 소련 중심의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핵 협정에 이미 가입을 했었더랬습니다. 죽은 황장엽 대남담당 비서가 남측에 내려와서 했던 가장 최대의 정보가 뭐였느냐?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황장엽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예산 27억씩을 썼던 그 조건이 뭐였느냐?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줬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한마디입니다. 북은 이미 1980년대에 핵을 대비했다. 이 말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 CIA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판단의 문제예요. 봤나? 당신 봤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믿을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핵 보유와 문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핵화가 좀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측은 핵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북측이 핵을 내려놓는 순간은 딱 한순간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이 중단되면 북측도 내려놓을 겁니다. 북측이 지금 제안하는 북한 비핵화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핵 다 내려놓는다. 우리 다 폐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견주고 있는 저 핵들도 다 폐기해라 이거예요. 미국이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12,000기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 약 18,00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측은 추정컨대 아주 작게 잡아서는 5에서 10, 많게 잡아서는 3, 40기 정도. 이건 학자들의 그냥 견해입니다. 핵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핵의 정치학, 핵의 기술, 한마디로 핵을 가진 나라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은 재래식 군비 경쟁보다도 더욱더 싼 가격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의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게 핵입니다. 북측은 핵 전략이 군사 전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제 전략입니다. 북측의 최근에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최근에 엄청난 경제 성장세가 있습니다. 저것은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행 전략이라는 북한의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경제는 지난 60년간 재래식 군비 경쟁 중심의 중화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을 통해서 군사를 유지해 왔어요. 재래식 군비 경쟁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핵 가짐으로써 모든 재래식 군비 경쟁에 들어갔던 리소스들, 자원, 재원, 노동력, 토지, 이 모든 것들을 인민경제로 돌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력을 가짐으로써 미국이 자기들을 못 때릴 수 있도록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킴으로써 그 재원들을 인민경제로 돌리겠다라는 게 북한의 경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전략으로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게 핵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사 전략이기도 하고 경제 전략입니다. 지금의 저 경제 성장세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바로 대량 살상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갖고 있는 것이고요. 북핵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뭐냐?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 치명적인 국익에 손실이 있는 미국이 있고요. 내놓겠습니까? 70년 동아시아 전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패권은 간단히 유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자적 견해로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없다. 임박해 있을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과 북한 간은 언론은 굉장히 시끄럽지만 공식, 비공식적으로 최소 8번 이상을 물밑에서 아주 심도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들은 뭐냐?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일괄 타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줄다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난 10년간 우리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못 만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대화와 협상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 서로 교환됐는지를 빨리 북측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한테 그걸 이야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다라 그러는데 그걸 들어봐야 미국의 조건도 알고 북의 조건도 알고 우리의 스탠스들을 차지하고 평화의 제도화의 실질적인 운전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조건 없이 빨리 북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지난 10년간 너네들 미국한테 무엇을 제시했고 무엇을 제시받았냐 알아야 이게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외교, 평화적인 국방을 추구하겠다는 평화적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외교, 국방을 풀자.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네. 예. 미국이나 유럽의 진보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의 네.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 전쟁에 대한 네. 한반도 프레임, 전쟁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정부의 기다는 수용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게 얘기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적 긴장이 터질 듯 말 듯 터지면 안 됩니다. 진짜 터지면 안 됩니다. 왜?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압니다. 터지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있게 된다면 인류는 4차 대전을 돌멩이로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3차 대전이 발발하면 전 인류가 다 멸망한다. 4차 대전은 돌멩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 북측이 올해 1월에 수폭을 터뜨렸습니다. 수폭이라는 것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2000배입니다. 저것은 그냥 시위입니다. 시위. 이래도 평화협정 안 맺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왜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날 것처럼 군사적 긴장을 쭉 올려놓고 많은 것이죠. 지금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입니다. 미국이 예방전쟁을 통해서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전쟁의 위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듯 잘 모를 쟤들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미국은 압니다. 이미 북측의 군사력이 괌뿐 아니라 하와이, 알래스카, 이미 미 본토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의 프레임을 쭉 고조시키고 언론은 부안해동해서 같이 이루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국익을 창출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우리는 끝끝내 절대 조건으로서 평화가 기본 진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생활 안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교대회는 공동 총무가 계십니다. 그분이 세미나 부분, 또 문화 특선 부분 모든 걸 이제 책임지고 다 맡아주셨고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분입니다. 선교위원회 서기이신 유영복 목사님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예, 내일 아침 식사는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사우나는 6시 반부터니까 경기도에 이름을 대면 6,500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사우나는 여기 1층에 있습니다. 예, 식당 바로 옆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8시 50분까지 요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장소 협정이 좀 오해가 있어서 미스가 있어서 교회로 갔는데 올해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50분까지 현 장소로 모이셔서 찬양하시고 또 문화 특순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이야기와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하는가 내일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치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목사 임직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날입니다. 보통 목요일 날 했는데 올해는 금요일로 하루 늦춰서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목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신도위원회에서 부탁합니다. 10월 29일 주일날 4시에 둔전교회에서 노예 신도대회를 하도록 공문이 나갔는데 둔전교회 사정상 30분 늦춰서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에 노예 신도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문 부분에서 30분 늦춰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혹시 불편하신 상황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숙소 짐을 좀 바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시면서 아니면 식사하고 빼면 세미나 오면서 빼시던지 하시고 키는 우리 이시연 목사님께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